네. 네. 보니까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 김문수 장관께서 벌금 200만 원 선고를 했다고 방송에 나왔던데 맞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참석을 안 해서 정확한 거는 법정에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았습니까? 교회에 예배를 갖는 것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걸로 나오대요. 맞습니까? 그렇게 기소가 돼 있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국민들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임을 자제하고 그럴 때인데 지도층으로 통하는 김문수 우리 장관님 그 당시는 물론 자연인이지만 지도층급이었죠. 이렇게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네, 당시에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안내하는 모든 방역 조치,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방 주사도 저는 아니 어쨌거나 그 어디서 했든 간에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재판부의 판결은 집합 금지 명령이 저 1심에는 무죄가 나왔고요. 2심에 지금 항소심에서 2심은 유죄가 아직까지 돼서 저희들이 상고를 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아니 그 2심 결과에 대해서 그 2심 결과는 1심 결과와 다르게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어졌는데요. 그럼 사과할 다시 의향은 없나요? 예, 상고해서 결론이 나면은 제가 사과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에 걸린 적도 없고 코로나 모든 예방 주사를 다 맞고 다 지켰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는 거와 여기에서 유죄를 받은 건 함수 관계가 없어요. 코로나 예방 접종한 거와 일심의 이거는 함수 문제를 관계가 없고 지금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장관님. 아니죠. 그럼 내일이 중요하죠. 다음 상고심이 중요하죠. 알았어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꾸 이미 형이 확정됐고 2심은 그렇기 때문에 형이 현재 확정이 안 됐죠. 형이 장관이잖아요. 확정이라고 하는 장관이시면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무실에서 것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 생각 차이가 참 다른 것 같네요. 김문수 장관님, 대한민국 우리 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국토가 대한민국. 아니,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이거 언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정식적으로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거기서 재헌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제일 표가 많이 나온 아니,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연도가 언제나고요? 뭐 상해 임시정부도 썼습니다만은 정식적으로 우리 헌법에 아니, 최초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1940 우리나라 그 헌법 공부를 해보세요. 헌법 제정할 때 왜 대한민국을 할 거냐, 조선으로 할 거냐 여러 개를 그래서 놓고 재헌국회에서 1919년에 재헌국회에서 표결을 됐습니다. 했는데 표결 결과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1919년 4월 10일 날 로텐도홀에 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이 나와 있어요. 임시정부에는 오늘날의 헌법이 알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지금 대한민국 일제 강점기에 예를 들어서 국적이 어느 나라냐 이런 질문 여러 번 받으셨죠? 많이 받았습니다. 네, 참 총리님 이런 것들은 국무위원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적에 대해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입장은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1948년에는 정부 수립이 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진정한 건국은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 두 센텐스는 저하고 생각이 같고요. 마지막 센텐스는 좀 다르네요. 그래서 하여튼 총리님의 의견과 김문수 장관의 의견도 아주 달라요. 김문수 장관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과도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아니 이거를 그대로 놔둘 겁니까?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돼도 그대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우리 국무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 예, 네, 지금 의료대란, 구급차 뺑뺑이, 응급차 뺑뺑이 이런 걸로 지금 국민들은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대책이 나오던데 군의관하고 공중위를 투입하겠다라고 네. 발표했죠. 네. 어느 규모로 투입합니까?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정확한 규모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군의관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혹시 국방차관님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군의관들은 한 200여 명이 지금 나가 있고요. 이미 나가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이번 추가적으로 응급 의료 거기에서 한 15명 정도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거기에 좀 파견할 것을 좀 이제 복지부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관들은 지금 215명 또 추가적으로 나가면 한 300여 명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몇 범위 명 내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군의관의 몇 프로가 지금 파견되는 겁니까? 지금 전체 한 3천여 명에서 200여 명이니까 10% 미만 1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의료에 문제 없습니까? 예, 일단 뭐 200여 명이 이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체계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군도 사실 군의관이 부족한 형편인데 한 200에서 300여 명 파견이 되면은 군의 긴급 부려도 대단히 문제가 돼요. 실제. 그리고 군의관이 파견된다고 하든 해도 전문 의사들의 얘기는 적응하는 데만 해도 2, 3주 걸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추석 때 제대로 임무 수행을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예, 우선은 그 군의관 분들 전문의가 많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일단 배정을 하되 그리고 그분들이 좀 생소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진료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경증 비응급 환자들은 본인 분담금을 상향하겠다라고 대책을 내놨죠.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경증 비응급 환자가 중증 환자를 위한 광역 지역센터에 가실 때 본인 부담료를 상향하는 거고요. 그러면 전국 경증과 220개 지역 잠깐만요. 응급의료기관에 갈 때는 잠깐 아닙니다.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경증과 비응급 환자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예. 하나요? 의사가 하나요? 예, 구급차를 타고 가시게 되면은 그 구급 대원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걸어서 아니면 자차를 이용해서 가시면 병원 앞에서 간호사분들이 상담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본인이 중증이 아닌데 광역센터로 오시게 되면은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가시게 되고 그때는 부담률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급 본인 부담률이 보니까 90%, 전문의 진찰료가 150에서 250%, 응급 환자가 입원까지 할 경우 수술 처치 200%인데 이것이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말한 겁니까? 의원님, 네. 진찰료 수가 인상하고요. 네. 그다음에 수술 처치 등의 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담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이 그거 어쨌거나 그건 국민의 혈세 아니에요. 아닙니다. 혈세가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건보에 있는 적립금, 준비금 27조 원을 우선 아니 활용할 것입니다. 적립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과거 하더라도. 예, 보험료에서 나온 건데요. 그만큼 준비금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낸 그 보험료만큼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걸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놓는 대책들이 진짜로 임시 방편적이에요. 지금 이것은 아주 시급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전향적으로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님 어디 계시죠? 네. 네. 보니까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 김문수 장관께서 벌금 200만 원 선고를 했다고 방송에 나왔던데 맞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참석을 안 해서 정확한 거는 법정에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았습니까? 교회에 예배를 갖는 것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걸로 나오대요. 맞습니까? 그렇게 그 기소가 돼 있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국민들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임을 자제하고 그럴 때인데 지도층으로 통하는 김문수 우리 장관님 그 당시는 물론 자연인이지만 지도층급이었죠. 이렇게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당시에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안내하는 모든 방역 조치,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방 주사도 저는 아니 어쨌거나 그 어디서 했든 간에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재판부의 판결은 집합 금지 명령이 저 1심에는 무죄가 나왔고요. 2심에 지금 항소심에서 2심은 유죄가 아직까지 돼서 저희들이 상고를 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아니 그 2심 결과에 대해서 그 2심 물론 결과는 1심 결과와 다르게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어졌는데요. 그럼 사과할 다시 의향은 없나요? 예, 상고해서 결론이 나면은 제가 사과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에 걸린 적도 없고 코로나 모든 예방 주사를 다 맞고 다 지켰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는 거와 여기에서 유죄를 받은 건 함수 관계가 없어요. 코로나 예방 접종한 거와 일심에 이거는 함수 문제를 관계가 없고 지금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장관님. 아니죠. 그럼 내일이 중요하죠. 다음 상고심이 중요하죠. 알았어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꾸 이미 형이 확정됐고 2심은 그렇기 때문에 형이 현재 확정이 안 됐죠. 형이 장관이잖아요. 확정이라고 하는 장관이시면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3심에서 것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 생각 차이가 참 다른 것 같네요. 김문수 장관님, 대한민국 우리 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국토가 대한민국 아니,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이거 언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정식적으로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거기서 재헌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제일 표가 많이 나는 아니,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연도가 언제냐고요? 뭐 상해 임시정부도 썼습니다만은 정식적으로 우리 헌법에 아니, 최초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아니,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1940 우리나라 그 헌법 공부를 해보세요. 헌법 제정할 때 왜 대한민국을 할 거냐, 조선으로 할 거냐 여러 개를 그래서 놓고 재헌국회에서 1919년에 재헌국회에서 표결을 냈습니다. 했는데 표결 결과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1919년 4월 10일 날 로텐도홀에 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이 나와 있어요. 임시정부에는 오늘날의 헌법이 알겠습니다. 그 지금 대한민국 일제 강점기에 예를 들어서 국적이 어느 나라냐 이런 질문 여러 번 받으셨죠? 많이 받았습니다. 네, 참 총리님 이런 것들은 국무위원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적에 대해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입장은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1948년에는 정부 수립이 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진정한 건국은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 두 센텐스는 저하고 생각이 같고요. 마지막 센텐스는 좀 다르네요. 그래서 하여튼 총리님의 의견과 김문수 장관의 의견도 아주 달라요. 김문수 장관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과도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아니 이거를 그대로 놔둘 겁니까?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돼도 그대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러한 그 의견 개인의 의견으로 놔둘 겁니까? 개인의 의견으로서 저는 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연인이라면은 개인의 의견으로 놔둬도 되지만은 국무위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것은 총리님이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통령께 건의해서 국무회의 때도 어떻게 할지 한번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총리님. 네. 지난해 올해 8월 10일 날 8호선 별내선이 개통된 것도 알고 계시죠?
8호선이 별내역까지 연결되는 공사였거든요. 네네. 예, 이것은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별내역은 별내 초입에 있는 거고 별내 중심으로를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히 불편했는데 원래 별내 별가람역까지 연결이 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연결이 안 돼서 별내 별가람역까지 중앙역을 엮고 3.2km 구간을 다시 소유를 제기해서 이번에 예타 심사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타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네. 이 사실 계획 8호선 별내선 들어올 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건데 왜 통과가 안 됐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예타 종합평가 결과 경제성 미흡 등의 사유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지금 별내역이 개통되면서 별내 주민뿐만 아니라 의정부에 있는 주민들도 그 별내역으로 와서 8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별내면 지역하고 별내역 지역이 교통체증이 날 정도예요. 장기적으로는 별내면에 있는 청학리와 의정부를 이 8호선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경우에 이제 주무부처가 국토부인데요. 네. 국토부에서 아시는 것 같이 노선 재설계 등에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다시 재기획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타를 그럼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차피 또 상위 계획이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 교통 시행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반영하는 이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쭉 검토를 해보니까 예타 제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타는 표 한번 띄워주시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주게 돼 있죠. 경제성과 정책성은 수도권에서 보고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점수가 배점이 나 있잖아요. 이 규정대로 하게 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연장선을 요구하면 비슷하게 또 통과가 안 될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남양주 지역 이런 데는 대단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상수원이 있고 군부대가 있어서 사실은 통제받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것이 좀 저 도표 맞죠? 실제 제가 파악한 바는 그래서 수도권 낙후 지역은 좀 예외 조항을 주든가 아니면 예타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개선하는 방법은 수도권에도 지역 균형 발전 비율을 좀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5대5 비율로 좀 해주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뭐 계속 그 많은 검토가 해왔던 거고 아시겠습니다만 또 비수도권에 네. 많은 요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타 제도 자체가 일단은 먼저 원칙은 경제성을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예외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의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도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도권 안에서의 그 또 지역 간의 이런 균형 발전 부분도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도 또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360도를 보면은 지금 남쪽과 서쪽, 북쪽 지역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데 지금 동쪽 지역, 남양주 지역, 별내 진접 이 지역은 가장 낙후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잡히기도 하고 군사 보호구역에 잡히기도 하고 그린벨트가 많고 그래서 저기는 사실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대단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기획 부총리님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뭐 저게 정량적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정성적으로 해결이 가능할지를 포함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년도 예비비를 보니까 86억 원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86억 도표를 띄워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예산인가 하면은 9월 25일 날 국무회의에 의결이 됐는데 대통령실 도감청 우측표 한번 보세요. 도감청 의혹으로 제기된 이후에 경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호처에서 요구를 해서 예비비가 편성됐습니다. 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용 2월이 55억이고 불용액이 7억입니다. 예비비는 긴급하게 편성된 건데 왜 이렇게 2월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기는 거죠? 뭐 제가 약간의 대내용은 아닌데 경호처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경호처 답변하시는 게 죄송합니다. 네, 경호처 누구 나와 있나요?
네,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이월된 부분은 그 국가 특수보안 장비라서 외산 장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품 시기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장비 도입이 늦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도감청에 취약하겠네요. 지금은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일정 부분 다 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실 또 주장과 배치되는 거예요. 좌측 한번 보시죠. 작년 3월경에 미국에서 흘러나온 비문에 대통령실 도감청이 됐다라는 의혹이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도감청은 안 됐다. 이것은 휴민트 인간 정보에 의해서 나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밑에 결론이 났습니다. 인간 정보면은 사람에 의해서 나간 건데 그럼 사람에 의해서 조사를 해봤나요, 경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되면은 간첩을 잡아야 되잖아요. 강의의 간첩을. 그런데 그렇게 또 주장해놓고 도감청에 대한 장비 예산은 또 했어요. 좀 부총리 이거 엇박자 아닙니까? 주장이? 뭐 제가 정확한 경위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 기재부에 제가 그 당시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이 예산은 경호처에서 도감청 이후에 요구를 내서 도감청 장비 산다고 이렇게 된 거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요걸 먹는 겁니다. 말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때 도감청이 된 것은 미국에서도 인정을 했고 하는데 우리만 도감청이 안 됐다 그런 거예요. 미국의 도청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경호처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CIA든가 미국의 정보 계통에 물어보면은 능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다 감안해서 네. 철저히 그래서 말을 서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바꾸지 말고 안보나 경호나 이런 데는 추워도 빈틈이 없어야 돼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서 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도청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죠. 그러면서 예산은 또 도감청 장비를 사겠다고 바로 예산 신청해서 86억을 신청했고 그리고 또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총리님, KF-21 우리 전투기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차세대 전투기, 우리의 꿈의 전투기. 네. 네, 여기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가 분담금 문제라는 거 알고 있죠? 네. 네, 인도네시아와 그때 8조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 개발하는데 인도네시아가 20%인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는 걸로 계약을 하고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6천억만 내고 1조는 못 내겠다고 해서 방추위에서 그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이미 적절할 총리 모르시면 모르신다 그러고요. 이미 방추위에서는 그 방향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거 보고 안 그 받으셨습니까? 대신에 기술 이전 가치를 좀 아니 물론 6천억만큼 기술 이전을 좀 줄이고 뭐 시제기를 안 주고 이런 결정은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1조 원의 혈세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1조 원은 어마무시한 이런 돈인데 총리님은 이걸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방사청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방사청이 해결을 못하면은 총리님이 해결하든가 안 되면 대통령이 1조 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총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뭐 주무부서들이 우선 아니 물론 주무부서는 노력했다니까 해결이 안 됐는데 국무총리님은 무슨 노력을 아니 했냐? 국무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적절하게 이것이 저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고 영업사원 1호로 지칭하는 대통령도 보니까 제대로 말로만 뭐 했지 1조 원 손해보게 되면 날아가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저는 이 아닙니까? 문제 협상에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보고도 안 받았습니까? 아니 이러한 일이라는 거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통수권자인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총리는 또 딴 일도 할 수 있고 한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뭐 총리는 모든 아니 걸- 안 했다. 네. 대통령도 사실은 제대로 조치를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말로만 영업 저는- 사원 1호라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혈세를 방지하. 주무부서라는 게 뭔데요? 우선 주무부서가 책임을 지고 해야죠. 아니 총리가 모든 거를 보고받고 합니까? 총리가 해야 할 일이 또 따로 있는 거죠. 네,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관여 안 했다. 그럼 1조원 손해 보는 거예요. 아니죠. 말로만 영업 사원 1호라고 얘기하는. 아니죠. 예. 네, 김병주 의원님. 네. 국방부가 해결 못하면 총리님이 나서서 해결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죠. 1, 2억도 아니고 1조 원인데 말로만 영업 사원 1호라고.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면은 요청을 하겠죠. 대통령께. 네. 그렇잖아요. 정리해 주세요. 네, 김병주 아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